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부동산의 특성까지 했었는데요.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이라고 있는데 63페이지에 이 부분은 일단 펴볼까요? 63페이지. 네, 거기 62페이지 보시면 이제 부동산의 속성 해가지고, 이 속성이라는 건 이제 부동산의 본질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동산의 속성이 62페이지. 자연으로서의 부동산 1번에 그죠? 2번에 보시면 위치로서의 부동산, 세 번째 보시면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또 쭉 넘기시면 뭐 자산으로 여기 부동산 여기 나와요. 의미들이.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거기 3번에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이 있죠. 네,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봐둘 필요가 있어요.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네. 이게 이제 한동안 안 나오다가 최근에 한번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봐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토지가 있는데. 이거 제가 전에 1월달에 했죠, 이 부분은. 네. 하긴 했죠, 그죠? 네. 자, 이게 사람이 여기서 토지 소유자라고 할게요. 토지 소유자. 자, 이 사람이 서가 있는 이 공간을 수평 공간이라고 그럽니다. 수평 공간. 수평 공간. 그리고 여기를 공중 공간. 네, 땅속을 네, 지중 공간 이렇게 불러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간이라고 할 때는 이 세 가지 공간, 즉 3차원의 입체 공간이다. 전에 부동산 활동에 속성할 때 공간 그러면 이제 3차원의 입체 공간이라 그랬죠. 네, 그리고 공간 그러면 우리는 이제 3차원의 입체 공간이다. 입체 공간이라는 것은 공중 공간, 수평 공간, 지중 공간을 얘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때 이 토지 소유자가 이 수평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 그러죠? 지표권이라 그래요. 지표권. 지표권. 수평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 그런다고요? 지표권. 공중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네, 공중권. 지중 공간, 지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권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공중권, 지표권, 지하권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교재 보세요. 자, 거기 먼저 63페이지에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해가지고 부동산의 공간 개념 동그라미 1번 봅니다. 자, 부동산은 수평 공간뿐만 아니라 공중 공간, 지중 공간 등 줄칠게요. 입체 공간을 포함한 3차원 공간이다. 공간은 3차원의 입체적 공간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요. 영속성 나옵니다. 제가 전에 공간할 때 공간은 영속성과 관계 있다고 그랬죠. 영속성과 관계 있어요. 그럼 저 토지 가격이라는 것은 결국 토지의 가격은 저기 공중권, 지표권, 지하권 이 세 가지 권리의 가격을 모두 합친 게 뭐가 되겠어요? 저 토지의 가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공중권의 가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까? 공중권이 얼마다 하고 가격을 부여할 수 있나요? 없어요. 네. 저는 우리 감정평가할 때 부동산 가격의 특징 그래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자, 하나의 부동산에 2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할 수 있잖아. 지금 2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하고 있잖아. 지금 하나의 토지 위에, 하나의 토지라는 부동산 위에 2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각각의 권리마다 가격을 부여할 수가 있다고요. 있다고 나중에 찾아봐봐. 뒤가 미서 감정평가 가면 부동산 가격의 특징감 있다니까. 자, 하나의 부동산에
두 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할 수 있다. 각각의 권리마다 가격을 부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부동산의 가격은 각각의 권리의 가격을 다 합치면 이 토지의 가격이 나오겠죠? 자, 그럼 뭐지? 만약에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는 3층밖에 지을 수 없는 토지야. 근데 옆에 있는 다른 토지는 10층까지 지을 수 있는 토지예요. 가격이 똑같아요, 달라요? 그래, 다르잖아요. 공중권에 대해서 가격이 지금 달라지고 있지, 공중권 때문에.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3번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부동산 가격은 수평 공간, 공중 공간, 지중 공간이 갖는 3차원 가격의 총합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4페이지인데요. 자,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한번 볼게요. 1번에 의 보시면, 자, 우리 민법에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는 이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규정이 있느냐 이거예요. 자, 거기 보니까 우리 민법 212조에 어떤 말이 있냐면 줄치겠습니다.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돼 있죠? 줄치세요. 이거 우리 민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보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 토지 상하에 미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상하라는 거는 입체적 규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래 위로 다 규정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네요.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또 무한정 인정하는 게 아니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 이렇게 해놨죠. 그럼 절대적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까? 상대적인 겁니까? 제한이 있다는 건 상대적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상대적이고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위로 상하, 아래 위로 이렇게 범위에서 이제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다고 그랬는데 위로 그럼 얼마까지인지, 뭐 위로 50m인지 100m인지 땅속으로는 30m인지 50m인지 그런 말은 있어요, 없어요, 민법에? 없죠? 구체적입니까? 추상적입니까? 추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구체적이진 않단 말이야.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만약에 다른 사람하고 공중공간이나 땅속 공간 때문에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 땅속에 지하철이 다녀요. 지하철이. 그러면 내 땅속을 무한정 인정하는 게 아니니까 뭐 지하 30m로 지하철이 다닐 때하고 지하 50m를 다닐 때하고 내 소유권이 침해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거든요. 일조권 같은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죠. 왜? 우리 민법에서 구체적으로 안 정해놨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때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 교재 어디 보시냐면, 네, 자, 니은에 보시면 우리 민법은 해놓고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입체적으로는 규정하고 있으나, 제가 입체적이라고 그랬죠? 자, 근데 줄치겠습니다. 구체적 범위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이진 않단 말이에요. 구체적이진 않다. 그래서 그 둘째 줄에 보면 구체적 범위의 해석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까지 줄을 칩니다. 구체적 범위 해석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요거 줄 치세요. 됐어요? 자, 그럼 우리 민법을 보니까 공중권, 지하권이라고 해서 무한정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범위가 제한적이구나. 그죠? 그럼 이때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즉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는 그러한 공중권을 사적 공중권이라 그러고,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지 못하는 공중권을 공적 공중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지하권도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는 지하권을 뭐라 부를까요? 사적 지하권이라 그러겠죠. 그럼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지하권을 뭐라 부르겠습니까? 네, 공적 지하권이라고 부르죠. 공적 지하권. 그래서 사적이라는 말은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에 포함이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적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사적 공중권, 사적 지하권은 만약에 침해를 당하면, 다른 제3자로부터 침해를 당하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요구할 수 없다는 겁니까? 그렇죠. 요 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네. 그럼 이제 우리는 사적 공중권에는 뭐가 있고 사적 지하권에는 뭐가 있는지를 좀 알아두면 되겠다. 그죠? 그거는 이제 내가 피해를 받으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 자, 일단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 65페이지에 보시면요. 그 지표권 돼 있죠? 동그라미 2번에. 자, 지표권은 수평 공간과 관계 있죠? 수평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지표권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지표권은 수평 공간이에요. 수평 공간. 수평 공간. 그럼 어떤 게 있을까? 거기 둘째 줄에 보시면 건축을 한다든지 작물을 경작한다든지 지표수를 이용할 수 있는, 지표수는 이제 우리 강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천에 있는 물, 땅 위로 흘러가는 물 있죠? 지하수 말고. 그런 걸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표권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세요. 지하권이 있네요. 지하권. 그럼 지하권은 사적 지하권이 있고 공적 지하권이 있겠죠? 그럼 사적 지하권에도 니은 봅니다. 니은. 자, 지하수, 안반 이런 것들은 사적 지하권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사적. 디귿은 별표입니다. 디귿은 별표. 자, 지하에 미채굴 광물이 있어요. 매장돼 있단 말이야. 지하에. 근데 이 미채굴 광물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친다, 미치지 못한다. 네,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미채굴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아니다. 즉 땅 주인께 아니다. 이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저는 이거 제가 필기는 해드렸을 거예요. 내용을 쭉, 그죠? 필기 안 하더라도 줄 치시면 돼요.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리얼에 보면 한계심도라는 게 있어요. 한계심도. 자, 한계심도는 네, 사적 지하권의 최원방권 이렇게 표현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 만약 한계심도가 50m예요. 한계심도가 50m면 지하 50m까지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친다는 뜻이에요. 50m까지는. 그게 한계심도의 뜻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이걸 대심도라고도 그럽니다. 그럼 만약에 한계심도가 50m면 지하철이 50m 52m를 다니면 내가 괜찮아. 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데 지하철이 지하 40m를 다닌단 말이에요. 한계심도는 50m인데 그럼 내 범위 내를 지금 다니고 있는 거죠. 그때는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리얼에 정부의 공익사업인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이라 생각해 볼게요. 공익사업인 경우에도 한계심도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한계심도 이내 되죠. 이내 동그라미. 그러니까 내 범위 안쪽이란 얘기잖아요. 한계심도 이내의 토지를 침해하면 보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공익사업이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보상해야 한다. 네, 그런 것들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꼭 이 디귿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중권이에요. 자, 공중권도 그러면 사적 공중권이 있고 공적 공중권이 있겠죠. 네, 넘겨보세요. 자, 그럼 지금 표가 하나 나옵니다. 그 공중권에 구분해가지고 사적 공중권, 공적 공중권 나와 있죠. 자, 사적 공중권에 보시면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보호받는 공중권이죠. 침해당하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사적이니까. 그럼 어떤 게 있느냐? 거기 일조권, 조망권 줄 칠게요. 용적률,
TDR이 개발권 양도제를 얘기합니다. 네, TDR 개발권 양도제. 그 두 개는 사적 공중권이에요. 자, 공적 공중권의 대표적인 게 항공권, 전파권 네, 이런 것들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사적과 공적. 자, 그 밑에 볼게요. 리얼인데요. 리얼. 네. 리얼에 A, B, C가 있는데 B 한번 보세요. B, B. 자, B는 별표예요. 별표. 자, 공중공간 활용할 때 공중공간 줄치고요. 뒤에 개발권 양도제도, 용적률 인센티브 줄칩니다. 자, 이걸 제가 왜 줄치라고 그랬냐면 거기 개발권 양도제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공중공간과 관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 인센티브 할 때 용적률이라는 말 자체가 공중과 관계 있는 겁니다. 용적률이라는 말 자체가요. 네? 두 개는 공중공간과 관계 있어요. 지하와 관계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개발권 양도제와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공중공간과 관계 있어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뭔지를 몰라도 돼요. 용적률이라는 게 나오면 공중공간과 관계 있다. 우리 구분지상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이 지상권이라는 거는 공중하고만 관계 있습니까? 지하하고도 관계 있습니까? 이 지하하고도 관계 있거든요. 이 지상권은 공중과 땅 속에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지상권은 공중도 되지만 뭐도 된다? 지하도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까 거기 지상권이라는 건 없어요. 공중공간만 관련되는 게 뭐라고요? 개발권 양도제하고 용적률인데 지상권이 얘는 공중만 해당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얘는 지하도 포함이 되는 개념이에요. 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개발권 양도제는 다음 기회에 한번, 그때 한번 1월달에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경제론 할 거예요. 경제론. 자, 지금 우리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했는데 어떻게 정리하면 됩니까? 자,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3차원의 입체 공간이다. 토지의 특성 중에서 뭐와 관계 있다? 영속성과 관계 있다. 각 공간의 가격을 다 합치면 그 부동산의 가격이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아까 요 공중권, 지표권, 지하권의 권리를 다 합친 게 이 토지의 가격이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자, 우리 민법에서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민법에 있다고. 212조에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말은 우리 민법에서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입체적이고 상대적으로 규정하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근데 구체적입니까? 구체적이진 않단 말이야. 추상적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생기더라.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한다? 법원의 판단에 의존한다. 맞아요?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인정해준다 했기 때문에 공중권과 지하권은 사적과 공적, 사적과 공적으로 분류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 사적은 침해를 당하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사적 공중권의 대표적인 뭐라고 그랬어요? 1조권, 조망권, 개발권 양도제, 용적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사적 지하권에는요. 사적 지하권은 한계심도 2 이내. 그리고 뭐 있었어요? 지하수, 안반. 한계심도 2 이내. 맞아요? 그럼 한계심도를 벗어나면 그거는 사적 지하권이 아니죠. 그리고 미채굴 광물에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교재 어디 표시냐면 74페이지예요. 수요 공급 이론입니다. 한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될 수 있어요. 한 세 문제 정도는 나와요. 네. 자, 수요 공급비는 첫 번째요. 첫 번째. 수요의 개념이 있죠. 수요의 개념. 수요가 뭐냐, 이 말이에요. 수요가. 자, 우리 교재 봅니다. 수요의 개념. 네. 74페이지. 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요란 구매력을 갖춘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거기서 이제 중요한 말은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요걸 줄을 치세요. 그리고 하고자 하는 동그라미 딱 해놓으세요. 하고자. 그리고 하고자 동그라미 그 위에다가 하고자 위에다가 의도 이렇게 적으세요. 자, 그래서 시험에서 수요가 뭡니까? 이렇게 어렵게 물어보지 않거든요. 수요라는 건 여러분 대충 알아요. 수요는 물건을 구매와 관계 있습니까? 판매와 관계 있습니까? 수요는 구매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는 어떤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그럼 거기서 중요한 말은 하고자라는 거, 의도야, 의도. 조금 더 설명드릴 거예요. 의도, 수요. 자,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수요량이라고 나옵니까? 자, 수요량은 일정한 가격에서 그것도 구입하고자 돼 있죠. 하고자 하는 무슨 수량이라고 돼 있어요? 최대 수량 줄치고요. 최대 수량. 자, 예를 들었어요. 나는 사과를 사고 싶다. 사과를 구매하고 싶어. 이건 수요예요. 사과의 수요예요. 근데 사과 한 박스에 10,000원 하면 나는 3박스를 살 거야. 자, 3박스라는 수량으로 표시되고 있죠. 이때 3박스는 수요량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요는 그냥 욕구고 수요량은 양으로 표시된 거예요. 근데 이 3박스라는 거는 최대량을 얘기한단 말이야. 한 박스에 10,000원이면 나는 최대한 3박스까지 사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요량은 최대 수량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최대 수량, 최대 수량.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요 가격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3박스면 얼마까지 돈을 낼 수 있겠어요? 한 박스 가격에 얼마를 줄 수 있겠어요? 그걸 수요 가격이라 그래요. 어떤 수량이 있을 때 수요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실제로 지불한 게 아니고 지불할 의사가 있는 입니다. 전부 사전이야, 사전. 일어난 뒤에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부 사전적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수요는요. 그러면 한 박스면 얼마 주실 수 있겠어요? 이게 수요자 가격이에요. 이때 수요자 가격은 최고 가격을 의미해요. 한 박스면 20,000원 드릴게요. 그러면 20,000원을 내가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20,000원은 그 한 박스를 사기 위한 소비자가 지불할 수 있는 무슨 가격이다? 최고 가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정리하면 됩니까? 수요는 욕구고 수요량은 그게 양으로 표시된 거다. 근데 이게 실제로 구매한 겁니까? 하고자라 그랬습니까? 하고자, 의도라는 개념이고, 그리고 수요량은 최대 수량이고, 또 이때 소비자가 지불하려고 마음먹는 가격도 무슨 가격이다? 최고 가격이라는 거예요. 최고 가격. 최고 가격. 그래서 수요자는 항상 자기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을 제시해요. 그 여러분들이 물건 사러 가면 이러잖아요. 나 10,000원 이상 못 줘. 그죠? 나는 아무리 많이 줘도 10,000원 이상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수요자들은 자기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을 제시합니다. 자, 근데 그 밑에 참고로 나중에 공급값 나오겠지만 밑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공급 가격은요, 최소 가격이에요. 공급자는, 공급이라는 건 물건을 판매하는 거잖아요. 판매자는 항상 자기가 받을 최소 금액을 제시해요. 그럼 10,000원은 주셔야 돼요. 이렇게. 최소한 10,000원은 줘야 돼요. 이렇게 하거든요. 물건 파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여자분들 뭐 이렇게 물건 사러 가면 주인이 그러잖아. 아이고, 10,000원 밑으로는 안 돼요. 10,000원은 저희가 주셔야 돼요. 자기가 받아야 될 최소 금액을 제시하거든요. 오케이? 네. 자, 그거를 이제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수요의 개념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 양가로 1번에 보면 유량이라고 나와 있죠. 네, 유량은 조금 이따 제가 볼 거예요. 자, 유량의 개념은 수요량은 일반적으로 줄 칠게요. 일정 기간을 명시, 일정 기간 명시.
그래서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유량이라 그럽니다. 유량 재량은 조금 더 자세합니다. 수요는 일단 유량이구나. 자, 오른쪽 보세요. 양가로 이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전적 개념이라고 되어 있죠. 앞에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어요. 수요든 수요량이든 실제로 구매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매하고자 의도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교재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수요량은 구매하고자 하는 개념이므로 사전적 개념이다. 자, 여기 동그라미 2번은 별표입니다. 따라서 수요량은 실제로 구입한 구매량이 아니라. 그래서 수요량은 실제로 구매한 수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소비량이에요, 소비량. 실제로 구매한 수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수요량은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 아니야. 구입하고자 의도하는 양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은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밑에 양가로 3번에 유효 수요 있죠. 그래서 이 수요의 개념에서는 유효 수요가 중요해요. 유효 수요. 자, 거기 봅니다.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구매력을 수반한 유효 수요 줄 치세요. 그럼 유효 수요가 뭐냐? 유효 수요란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얘기해요. 구매력이 있어야 돼. 구매력이.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수요할 때는 유효 수요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 말은 구매력이 없는 수요는 수요로 인정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수요는 구매력이 있어야 돼요. 구매력이. 그럼 그 밑에 보세요. 구매력이라는 게 그럼 뭐냐? 구매력의 대표적인 게 소득 아닙니까? 소득이 구매력이 있다는 건 뭐 당연히 아시는 거고 줄칠게요. 대출금이나 정부의 보조금도 포함된다. 구매력에는 대출이나 정부의 보조금도 구매력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잖아요. 그럼 구매력이 커지겠죠. 그러면 부동산 수요도 증가한단 말이에요. 자, 은행에서 대출을 잘 해준대요. 그럼 대출 받기가 쉬워지죠. 그러면 구매력이 커지겠죠. 그러면 부동산 수요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구매력에는 대출과 정부의 보조금도 포함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보세요. 구매력이 없는 수요를 뭐라 부르냐면 잠재 수요라 그래요. 잠재 수요. 그러면 잠재 수요는 우리 부동산 수요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아니에요. 잠재 수요는 부동산 수요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잠재 수요는 수요라 할 수 없고 이렇게 돼 있죠. 잠재 수요는 수요에 포함되지 않아요. 구매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잠재 수요가 구매력이 뒷받침되면 이제 무슨 수요로 바뀐다? 유효 수요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그 뒤에 보면 소요라는 게 있죠. 소요는 나중에 가면 따로 할 거예요. 소요는 지금은 일단 안 보고. 그러면 나중에는 수요와 소요를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수요와 소요를. 그건 그때 내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수요의 개념 다 했어요. 자, 수요의 개념 첫 번째, 수요는 유량이라 그랬죠. 유량. 일정 기간 유량이다. 유량. 두 번째, 사전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동산 수요량은 부동산을 실제로 구입한 수량이 아니다. 그리고 수요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유효수요. 유효수요가 뭔데요? 구매력을 갖춘 수요다. 그럼 이때 구매력이라는 건 소득뿐만이 아니고 대출이나 정부의 보조금도 포함이 된다. 그런데 구매력이 없는 수요를 무슨 수요라 그랬어요? 잠재 수요라고 그랬죠. 잠재 수요, 예비 수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잠재 수요, 예비 수요는 수요에 포함이 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수요의 개념에선. 자, 이제 그러면 유량과 저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75페이지 보시면요. 74페이지 맨 밑에 핵심 정리부터 나오네요. 유량과 저량. 수요의 개념 했고,
자, 이 절량과 유량은 척정과 관계되는 개념이에요. 척정. 척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의 무게를 재어본다든지 길이를 재어본다든지 뭐 크기를 무게를 달아보고 크기를 세어보고 수량을 세어보고 하는 게 척정이라 그러죠. 자, 이때 이 절량은 특정 시점에 측정이 가능한 개념을 절량이라 그래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제 시점이거든요. 시점. 네. 그럼 대표적인 게 체중이에요. 체중, 무게. 자, 우리 체중 같은 경우 바로 체중계 올라가면 몸무게를 알 수 있죠. 이런 게 절량이란 말이야. 절량. 그래서 절량은 일정 시점, 특정 시점에 측정할 수 있는 거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75페이지예요. 유량과 절량 해가지고 박스가 나와 있죠. 시험에서 주로 그 박스에 있는 사례들을 잘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절량은 시점 개념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 보시면 가격 동그라미 하시고요. 가격, 가치, 지가가 가격이죠. 지가, 인구, 자산, 재고, 재고량. 자, 이런 것들은 다 절량이에요. 그 밑에 보면 주택 보급률 보입니까? 네, 그거 줄치고요. 조심. 그런 건 좀 어려워할 수 있어요. 주택 보급률 절량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단기 동그라미 하시고요. 단기. 자, 그래서 절량은 시점이고요. 시점이고 단기 개념이에요. 단기. 지금 우리 마스크가 몇 개 있어요? 지금 셀 수 있죠, 그죠? 이 절량이란 말이야. 마스크가 몇 개 있습니까? 단기와 장기의 차이가 뭡니까? 장기는 신규 공급이 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신규 공급이 마스크가 안 되지. 매일 뭐 1100만 장인가, 1100만 장인가, 1200만 장만 생산이 가능하다며, 그게 단기 공급이고 절량 공급이에요. 그러면 이 1200만 장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설이 확장이 필요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시설을 확장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 안 걸려? 그래, 그게 장기 개념이야. 그럼 이제 장기가 돼야만 추가 마스크 생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케이? 네. 어찌됐든 절량은 시점이고 단기 개념이고요. 이걸 영어로는요, 스톡이라고 그래요. 스톡. 어떤 게 있다고요? 절량에는 가격, 가치, 인구, 뭐 자산, 부채, 주택 보급률, 그런 것들 잘 기억해놔야 됩니다. 재고. 자, 그럼 유량은 뭐냐? 유량은 특정 시점에는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일정 기간을 명시해 줘야만 측정이 가능한 개념을 뭐라 부른다? 유량이라 그래. 그래서 유량은 기간을 명시해 줘야 돼요. 기간을. 그럼 우리 교재 봅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네, 임대료가 사용료죠. 그래서 유량의 대표적인 게 사용료거든요. 사용료. 그리고 소득. 이런 것들은 다 유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료나 소득은 기간을 명시해 줘야만 알 수가 있거든요. 한 달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1년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기간을 명시해 줘야만 알 수가 있죠. 소득도 한 달 소득이 얼마예요? 1년간 소득이 얼마입니까? 그래야만이 답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유량에 보시면 임대료, 지대는 전부 사용료거든요. 그리고 소득 나와 있죠? 여기 신규 주택 공급량 돼 있는데 거기 신규라는 말 동그라미 합니다. 신규. 만약에요, 단기 공급량이라고 돼 있어요. 유량일까요? 절량일까요? 절량이거든요. 장기 공급량 그러면 유량이겠죠? 네, 이건 유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장기 공급을 신규 공급이라고도 그러지 않습니까? 왜? 장기는 신규 공급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신규라는 말 자체가 장기의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신규라는 말이. 신규는 장기를 얘기해요. 그럼 단기는 아까 재고,
만들어 둔 걸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기 공급은 재고 공급이고 이걸 다른 말로 절양 공급이라고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절양 공급이나 단기 공급이나 같은 말이에요. 재고 공급을 의미해요. 오케이. 자, 다시 계속 보겠습니다. 유량의 신규 동그라미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국민 총생산량 GNP, GDP 이런 말 보입니까? 자, 우리 GNP, GDP는 1년간 대한민국 국민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얘기하거든요. GNP의 뜻이. 여기 1년간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간이 명시가 되죠. 그래서 유량이란 말이야. GNP 같은 경우. GNP의 뜻 자체가 1년 동안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장기 공급, 장기라는 말이 나오네요. 장기. 자, 그리고 그 밑에 현금 수지, 현금 흐름 보이세요? 이거 어디에 나오는 용어예요? 우리 그 영업 수지 할 때, 영업 수지 기억나시죠? 영업 수지 할 때 우리 보면은 현금 흐름에서 공부했잖아요. 보유 단계에서의 현금 흐름을 영업 수지라 그러고, 처분 단계에서의 현금 흐름을 지분 복귀액이라 그랬죠. 나중에 또 투자론감도 하겠지만 1, 2월 때 했지 않습니까? 그때 나오는 현금 수지, 현금 흐름도 유량 개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유량,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당구장 마크 보시면 뭐 이렇게 시험에 뭐 나올 정도는 아닌데 참고로 혹시나 모르니까 절량 변동분 돼 있죠. 자, 변동을 했다는 거는 이게 기간을 명시해 줘야 되거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변동분 이렇게 돼야 되니까 절량 변동분 그래버리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유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자산 그러면 유량입니까? 절량입니까? 절량인데 이게 재고자산 변동분 이렇게 붙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가 된다? 유량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인구는 절량입니까? 유량입니까? 절량이거든요. 근데 인구 변동분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된다고요? 네, 유량이 돼요. 그럼 이게 나온 김에 이제 또 이왕 한 거. 자, 유량 있죠, 유량. 네, 유량의 합. 유량이 뭐라고요? 합. 유량의 합이 돼버리면 그때는 뭐가 되냐? 절량이 됩니다. 그건 시점에서 알 수 있으니까. 소득은 유량이잖아요. 근데 소득의 합 그러면 지금 다 더해보면 알 수 있잖아. 맞아요? 그때 뭐가 돼버린다? 그렇습니다. 소득하면 유량이지만 소득의 합계 그러면 뭐가 돼버린다고요? 절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서 하나 적어주세요. 유량의 합은 뭐가 된다고요? 절량. 절량의 변동문은 뭐가 된다고요? 유량. 그렇죠. 우리 시험에서 나올 그 정도는 제가 아니지만 책에 있기 때문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밑에요. 당구장 마크 2번 있죠? 근데 그건 별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까 수요는 유량이라 그랬거든요. 일정 기간 동안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요는 기본적으로 유량이에요. 근데 왜 절량을 공부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우리가 왜 유량, 절량을 알아야 될까 이 말이거든요. 자, 2번에 보세요.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 유량 개념뿐만 아니라 절량 개념도 분석하는 이유는 자, 우리가 부동산 공급은 탄력적이든가요? 비탄력적이든가요? 부동산 공급은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라는 건 공급이 잘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잘 안 돼. 공급의 변화가 잘 안 일어나. 증가도 잘 안 되지만 감소도 잘 안 돼요. 자, 증가가 안 되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부정성, 법적 제한이 많아. 맞아요? 그래서 증가가 잘 안 돼. 자, 감소도 잘 안 돼. 감소가 안 되는 건 뭐와 관계 있어요? 영속성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공급 자체의 공급의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 작게 일어난다. 공급의 변화가 많지가 않아요. 공급량의 변화가 많이 안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량의 변화가 많이 안 일어나는 게 단기 개념이거든요. 변화가 많이 안 일어나는 게 단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절량 개념도 분석하는 이유는 주택 공급이 단기적으로 줄칩니다. 단기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절량 개념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기 때문에 그대로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바꿀 수 있는 게 만약에 이 지문이 그대로 났거든요. 말을 안 바꾸고. 근데 만약에 시험에서 유량, 저량을 바꾸고 단기를 장기로 바꾸고 그러면 찾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런 지문이 나오면 이 지문에서 포인트를 두는 게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유량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량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량을 얘기하고 싶지? 그럼 뒤에는 단기라는 말이 나와야 돼? 장기라는 말이 나와야 돼? 그래, 그게 단기가 나와야 된다고. 무슨 말 알겠죠? 유량보다 저량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저량을 공부하는 이유는 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장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 느낌으로 봐두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런 뜻입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77페이지에 보시면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이제 이거는 좀 한 개 지우고요. 자, 77페이지에 수요함수와 수요법칙 나오는데 여기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조금 쉬었다 할게요. 끊기가 애매하네요.